정말 충격적입니다. MIT에서 개발한 AI 분석도 한국을 예측해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제국이 사라진 세계사 속에서 이 나라는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AI 분석상 이미 역사에서 사라졌어야 했던 나라는 모든 위협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전쟁과 침략, 분단과 고립, 그 어떤 민족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련 앞에서 그들은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이해하지 못했고 전문가들조차 그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MIT 인간문명연구소 총괄 AI 개발자가 직접 이 땅을 찾아옵니다. 무너졌어야 마땅했던 나라, 그러나 역사를 거슬러 존재를 증명한 그 나라, 그 비밀을 마주합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과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에단 콜즈입니다. MIT 인간문명연구소에서 미래 예측 알고리즘 개발 책임을 맡고 있죠. 20년간 전 세계 문명 붕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질병, 경제 파탄. 역사 속에서 무너진 수천 개 제국과 국가들의 붕괴 패턴을 AI에 학습시켰어요. 우리의 목표는 미래에 살아남을 국가와 멸망할 국가를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웠어요. 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유리한 국가들은 생존 확률이 높게 나왔죠. 반면 작은 영토, 빈약한 자원, 강대국에 둘러싸인 국가들은 멸망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국가만 계속 이상한 결과를 보였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멸망 확률 98%로 계속 분석됐거든요. 제 연구팀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콜즈 박사님, 다시 돌려봤는데 결과가 똑같아요. 조교인 마크가 말했죠.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천연자원 거의 없음.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반도. 수천 년간 외세 침략의 역사. 게다가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멸망할 확률이 높은 게 맞았어요. 그런데도 현실의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었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 강국. 문화적 영향력은 전 세계로 확장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북한과의 긴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시스템 오류인가? 아니면 우리 알고리즘이 놓친 변수가 있는 걸까? 밤새 데이터를 검토하며 고민했습니다. 변수를 추가하고 가중치를 조정해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이런 현상은 처음이었습니다. AI는 계속해서 말했죠. 한국은 경제적, 군사적, 지리적, 생태적으로 생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딘가에 우리가 놓친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건 수치화할 수 없는 변수였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시 살펴봤어요. 역사, 문화, 경제, 사회 구조까지. 그런데도 AI는 여전히 똑같은 결론을 내놓았죠. 이 국가는 생존 불가능. 마크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혹시 알고리즘에 누락된 변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수백 개 변수를 고려했어. 역사적 회복력, 교육 수준, 기술 혁신성까지 다 넣었는데.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알고리즘은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만 학습했습니다. GDP, 군사력, 자원량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어쩌면 수치화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크, 한국을 예외 케이스로 설정하고 다시 돌려보자. 예외 처리를 했음에도 결과는 변함없었습니다. AI는 계속해서 한국을 붕괴 예정국으로 분류했어요. 박사님, 직접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장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크의 제안이 맞았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어요. 그날 바로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 역사책을 읽었어요. 삼국시대부터 조선,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현대까지. 침략과 파괴와 분단을 겪었음에도 매번 다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가설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쩌면 우리 AI는 국가의 문화적 DNA를 측정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민족적 정체성과 국가적 회복력의 상관관계를 수치화하지 못한 건 아닐까?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반짝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봤어요.
수치상으로는 이미 멸망했어야 할 나라의 활기찬 모습이었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됩니다. AI도 설명하지 못한 한국이란 변수를 풀기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행동군사학과의 박재민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한국의 전쟁사와 생존 전략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콜즈 박사님, 멀리서 오셨네요. 뭘 도와드릴까요? 박재민 교수는 단정한 차림새에 예리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와 한국에 대한 AI 예측 결과를 설명했어요. 교수님, 우리 AI는 한국이 멸망했어야 한다고 예측하는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악조건에서 살아남은 걸까요?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콜즈 박사님, 중요한 점을 놓치신 것 같네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지키기 위해 싸웠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정체성 보존이 목적이었다니. 무슨 의미인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에게 국가는 단순한 지리적 영토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 문화, 역사, 그리고 정신이죠. 몽골 침략 때는 강화도로 피했고 임진왜란 때는 산으로 숨었어요. 영토는 잃어도 정체성은 지켰습니다. 박 교수는 칠판에 한국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그려나갔어요. 삼국시대의 통일 과정, 몽골과 일본의 침략, 식민지배, 6.25 전쟁. 그때마다 한국은 물리적으로는 패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살아남았다는 거였습니다. 외세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것을 더 강하게 지켰어요. 한글을 지키고 음식을 지키고 음악을 지켰죠. 물리적 생존보다 문화적 생존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필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 AI가 전혀 고려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단순히 물리적, 경제적 지표로만 측정했던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런 장소들을 볼 수 있을까요? 역사적 현장들요. 박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함께 다녀보죠. 강화도, 해인사, 진주성.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다음 날 우리는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바다와 만나는 섬, 한국 역사의 피난처였죠. 몽골군이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고려 왕조는 이곳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해요. 여기 보이는 이 성곽은 몽골의 기마병을 막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성곽 위를 걸으며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몽골의 기마병은 세계 최강이었지만 바다는 건널 수 없었죠. 고려는 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30년 넘게 저항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기발한 전략이었어요. 영토 전체를 지킬 수 없으니 핵심만 지켜 정체성을 보존한 거죠. 다음으로 해인사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속 천년 고찰, 그곳에는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몽골의 침략 때 만든 8만여 장의 나무 경판입니다. 불교 경전 전체를 새긴 거죠. 전쟁 중에 이런 거대한 문화 사업을 했다고요? 네, 국가가 위기일 때 오히려 더 문화를 지키려 했어요. 이 경전들은 단순한 종교 책자가 아닙니다. 당시 의학, 과학, 철학, 역사가 담긴 백과사전이었죠. 저는 천천히 경판들을 살펴봤습니다. 전쟁 중에도 지식과 문화를 지키려 한 의지가 놀라웠어요. 그 후 우리는 진주성으로 갔습니다. 임진왜란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었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장갑함이라고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열세였지만 창의적 발상으로 극복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주성 전투입니다. 여기선 평범한 시민들까지 싸웠어요. 성벽을 둘러보며 조선시대 사람들의 저항 의지를 상상해봤습니다. 서구 역사에선 군인과 민간인이 뚜렷이 구분되었는데 여기선 달랐던 거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메모했어요. 서구 문명은 정복으로 확장했다. 한국은 정체성을 지키며 문명을 보존했다. 우리 AI 모델은 정복과 확장에 높은 가중치를 두었지만 보존과 정체성은 변수로 넣지 않았던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다시 진주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어르신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죠. 김영호 할아버지는 92세였습니다. 그분의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진주성 전투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15살 때 진주성 전투에 참여하셨대요.
당시에는 군인이든 농부든 상인이든 모두 함께 싸웠습니다. 어린이들도 전투에 참여했나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아이들은 화살을 날랐고 여성들은 돌을 날랐어요. 노인들은 무기를 만들고 식량을 준비했죠. 그땐 누가 군인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건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서구의 전쟁사에서는 군대와 시민이 명확히 구분되었는데 한국은 전 공동체가 하나로 움직였던 거죠. 다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나라. 이건 모든 것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의미예요. 박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어에는 우리라는 개념이 매우 강합니다.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하죠. AI는 개인 단위 데이터를 학습했을 텐데 한국은 공동체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집단 본능을 보여줘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AI는 개인의 행동과 국가 시스템을 분석했지만 그 중간에 있는 공동체 의식은 변수로 넣지 않았던 거예요. 저녁에는 지역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전통 음식을 나누고 함께 춤추고 노래했어요.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문화가 위기 때 더 강해지나요? 박 교수에게 물었어요. 네, 한국인들은 위기에 직면하면 더 단결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고 최근 코로나19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높은 협조율을 보였죠.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생존 알고리즘에 없는 변수 공동체. 이건 데이터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요소였어요. 어쩌면 우리 AI가 예측하지 못한 한국의 생존 비결은 바로 이 강한 공동체 의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넷째 날, 우리는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본영이 있던 곳이죠. 이순신 기념관에서 박 교수는 난중일기를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쓴 일기입니다. 매일 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기록을 남겼죠. 난중일기를 살펴보며 놀랐습니다.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니었어요. 날씨, 병사들의 상태, 자신의 심경까지 세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전투 경험이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23전 23승이라는 완벽한 전적을 남겼을까요? 박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는 50세가 넘어서야 첫 해전을 치렀습니다. 비결은 철저한 준비와 특별한 리더십이었죠. 난중일기를 보면 그가 병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일기를 좀 더 읽어보니 이순신은 병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들의 가족 상황까지 챙겼더군요. 또한 자신이 먼저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신 이 전략, AI도 학습 못한 변수입니다. 이순신은 정신을 전투에 이식한 최초의 지휘관이에요. 단순히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서양 군사 전략은 주로 화력과 병력의 우세를 중시했는데 이순신은 왜 싸우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에서 시작했던 거죠. 그날 저녁 통영의 작은 식당에서 해물 요리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단순한 군사 전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철학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메모했습니다. AI가 계산하지 못한 전쟁. 정신, 정체성, 그리고 희생. 우리의 알고리즘은 군사력, 전술, 지형 같은 변수만 고려했지만 이순신의 사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수치화할 수 없는 변수였죠. 박 교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전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이 한국을 23번이나 구했던 겁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 박용진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90대 중반의 연세에도 또렷한 기억력을 가진 분이셨어요. 저는 16살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학교도 집도 모든 것이 파괴됐어요. 박 할아버지의 눈에는 아직도 그 시절의 공포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은 건 뭐였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쥐어줬어요. 놀라웠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교육을 생각했다니요. 그 당시에는 밥보다 책이 중요했어요.
박할아버지는 낡은 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폐허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천막 교실, 나무 그늘 아래서 수업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이게 한국의 진짜 재건 비결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박 교수와 함께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콜즈 박사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AI가 완전히 잘못된 접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프라, 자원, GDP만 측정했지만 한국은 희망, 교육, 기억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서구학자들이 한국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우리에겐 그냥 생존이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는데 포기하면 정말 멸망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AI는 국가의 현재 상태와 물리적 자원만 분석했지만 한국의 생존 비결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노트북을 열고 적었습니다. AI는 실패했지만 나는 이해했다.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였다. MIT로 돌아온 저는 즉시 연구팀을 소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모델을 제안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의 생존을 물리적, 경제적 지표로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례를 통해 새로운 변수를 발견했어요. 바로 정체성 기반 생존 모델입니다. 연구팀은 의아해했습니다. 마크가 물었죠. 정체성 기반이라뇨? 그건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죠? 직접적으로 수치화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접 지표들로 측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위기 시 공동체 응집력, 교육 우선순위, 문화적 지속성 같은 요소들이죠. 6개월간의 추가 연구 끝에 우리는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체성 기반 생존 모델 한국이라는 변수. 이 논문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유엔은 우리의 모델을 채택해 비정상적 회복 탄력 국가라는 새로운 분류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이 범주에 속했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뭔가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강한 나라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낸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 우리 연구팀은 AI 알고리즘을 완전히 재설계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물리적 지표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 집단 기억, 교육 중시 등 수치화하기 어려운 변수들도 포함시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새 모델을 적용하자 한국의 생존 확률은 98%로 나왔어요. 정반대의 결과였죠. 이는 인공지능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 책상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이 놓여 있어요. 진주성에서 본 도라나 해인사의 나뭇잎,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적힌 메모. 가끔 복잡한 연구에 막힐 때면 이것들을 바라봅니다. 알고리즘이 예측하지 못한 단 하나의 나라, 한국. 그들은 수치보다 강했고 기술보다 깊었으며 무엇보다 자신답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생존은 전 인류가 주목해야 할 미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AI는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예측을 뒤엎었습니다.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자원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공동체의 기억을 잊지 않았으며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선택한 생존이었고 지금 이 시대가 배워야 할 희망의 공식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한국은 어떤 나라였나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대한민국 AI도 감히 예측하지 못한 나라. 그 생존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모두가 주목해야 할 미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